2018년 3월 21일 오전 9시 프놈펜 거리. 북한 외교관 김영철은 노트북 가방을 꽉 쥐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빨리요. 100m의 보이부 차량이 따라붙었습니다. 50m 앞 태극기가 보였지만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내 딸 생각 안 하나? 평양에 남겨둔 23살 딸 미양이가 떠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날 그의 가방 속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가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을 향해 사랑의 하트를 날립니다. 그 모든 것은 2016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철, 북한 외무성 소속 외교관이었습니다. 평양 모란봉구역 창광동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만들어주시던 평양냉면 냄새가 지금도 그립습니다. 평양외국어대학을 나와 20년 넘게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갔고 딸 미양이는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에 남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머니 모시고 있을게요. 하던 23 딸아이 모습이 지금도 가슴을 찢습니다. 대사관 지하 비밀 사무실. 겉으로는 문화교류 담당 3등 서기관이었지만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습니다. 2016년 여름밤,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노트북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비트코인 입금 확인. 10억 원쯤 되는 돈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게 인터넷상의 돈인데 추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평양 해커 부대가 일본 거래소를 해킹해서 훔친 돈. 제 임무는 그걸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것, 돈 세탁이었습니다. 이게 외교관의 일입니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6세 외교관 됐을 때 어머니가 우리 영철이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구나 하시며 오셨는데 20년 후 제가 하는 일은 전 세계 사람들 돈 훔치는 공범 노릇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놈펜 시내 호텔에서 캄보디아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무역업자, 실제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였습니다. 커피 마시며 관광 이야기 나누지만 테이블 밑에선 종이 쪽지가 오갔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주소와 거래 금액. 오늘 중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으며 말했지만 일본에서 누군가 평생 모은 돈 잃고 울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 본부 전문이 왔습니다. 금월 실적 목표 5천만 달러. 미달시 문책. 6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지난해 쿠바 동료가 실적 못 채워 소환됐는데 그 후 소식이 없습니다. 자네 딸, 평양에서 잘 지내고 있지? 대사가 웃으며 한 말. 협박이었습니다. 미양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모시며 착하게 살고 있을 제 딸. 예, 대사 동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 화면에 또 새 비트코인 내역. 3,500 비트코인 입금 확인. 한국 거래소를 해킹한 돈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민족 돈을 훔쳐서 제가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손이 떨렸지만 딸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범죄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밖 프놈펜 야경. 자유로운 도시 한복판에서 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죄수복을 입고 말입니다. 그날 밤 처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언젠가가 제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딸을 두고 와야 할 거라는 것을. 평양에서 딸의 손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딸의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자기가 인질이라는 것도,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하지만 그때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 2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일본 거래소 해킹 건 5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즉시 현금화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여러분, 5천만 달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600억 원입니다. 단 일주일 안에 그 돈을 깨끗한 돈으로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 거는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전에는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번엔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캄보디아 거래소 사장 3명을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나눠줬습니다. 거래소 사장들에게 지갑 주소를 나눠주며 분산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들도 이게 범죄라는 걸 알았지만 수수료로 100만 달러를 받으니 눈을 감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들도 모두 범죄자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구토했습니다. 600억 원을 훔친 공범이 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연히 한인식당에 들렀습니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CNN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일본 거래소를 공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액 5천만 달러.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에는 울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다고, 노후 자금이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분이 우시는 모습을 보는데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분들 돈을 훔친 겁니다. 식당 화장실에 들어가 또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도둑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평양에서 또 전문이 왔습니다. 한국 거래소 해킹 준비 중, 3천만 달러 규모.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번엔 한국입니다. 같은 민족,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돈을 훔치는 겁니다. 대사 앞에서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이건 정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가 의자에 앉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자네 딸, 평양에서 잘 지내고 있지? 그 한마디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요즘 보이부에서 대학생 사상 검증을 강화한다는 말, 제 딸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전 세계 사람들 돈을 훔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도 피해자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범자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CNN에 나왔던 일본 할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다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흘 후 평양에서 딸 편지가 왔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요즘 보이부에서 자꾸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업무에 대해 물어본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괜찮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시작됐구나. 딸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말 안 듣으면 딸을 건드리겠다는 거였습니다. 미양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모시겠다고 하던 그 밝은 얼굴. 그 아이가 지금 보이부 조사실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미양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제가 살겠다고 외교관 생활을 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냥 평양에서 평범하게 살 걸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딸아이가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그날 밤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거래소 해킹건, 비트코인 입금 확인. 300억 원쯤 되는 돈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같은 민족의 돈. 어쩌면 제 고향 함경도에서 남으로 내려간 실향민 후손의 돈일 수도 있는데. 눈물이 키보드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활을 멈춰야 한다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망치면 딸은? 미양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창밖 프놈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운 세상. 하지만 전 그 자유 속에서 가장 부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범죄자로, 딸을 인질로 잡힌 아버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지옥은 저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끝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직은. 2017년 3월, 저는 평생 처음으로 금지된 세상을 보았습니다. 업무차 프놈펜 시내에 나갔습니다. 거래소 사장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엔 곧장 대사관으로 가는데 그날은 왜인지 시내를 걷고 싶었습니다. 대사관은 감옥 같았고 바깥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한인식당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국 드라마가 보였습니다. 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 잡히면 정치범수용소 가는 것. 하지만 그날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 궁금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냉면을 주문했습니다. 평양냉면이라고 했지만 맛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고향 맛이 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 거리,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아무 감시도 없이 말입니다. 그때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에 대한 특집 보도였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세탁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나왔습니다. FBI와 한국 경찰이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범죄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외교관이라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외교관이 아니라 국제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냉면을 다 먹지 못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근처 인터넷 카페가 보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선 인터넷이 자유로웠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쳤습니다. 북한 인권. 화면에 수많은 글들이 떴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탈북자 증언.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우리가 배운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수령님이 우리를 지상낙원으로 이끈다고 배웠는데 세상은 우리를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UN 북한 인권보고서를 찾았습니다. 영어였지만 외대를 나온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마지막 페이지에 북한 고위층 명단이 있었습니다. 제재 대상자 명단. 거기에 제 상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사관 대사, 평양 본부 국장. 모두 국제 범죄자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범죄자 아닙니까? 카페를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8년을 살면서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성군 정치, 주체 사상,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UN 보고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이 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내에 나갈 때마다 인터넷 카페에 들렀습니다. 탈북자 수기를 읽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다 총에 맞은 사람,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된 임산부,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20년을 산 청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산 세상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아침마다 김일성 초상화에 절하고, 배급 타려고 줄 서고, 이웃을 감시하고, 밀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세상이 사는 방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말을 하고, 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어도 총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48년을 거짓 속에 산 남자가 보였습니다. 평양 엘리트라고 자랑스러워했던 외교관. 하지만 실체는 우물안개구리였습니다. 거대한 감옥에 갇힌 최수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딸도 이 지옥에서 꺼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평양에 있는 미양이를 두고 어떻게 나올 수 있나?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체제는 거짓이고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오전 10시 평양 본부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아무 전문이었습니다. 해독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즉시 귀국하라. 단 4글자였지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점심때 동료 참사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서기관, 자네 조심해야겠네. 본부에서 가상자산 거래, 흔적 감사 들어간다는 소문일세.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달 귀국한 최 참사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금 세탁건으로 불려갔는데 그 후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왜 하필 나를. 중얼거렸지만 이유는 알았습니다. 국제경찰이 암호화폐 추적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주소 하나하나가 다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평양이 겁을 먹은 겁니다. 증거 인멸을 위해 저 같은 실무자들을 제거하려는 거였습니다. 대사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였지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안색이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저녁 6시 대사가 전화했습니다. 내일 오전 귀국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비행기표가 예약됐다고 했습니다. 평양행 편도 돌아올 표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귀국하면 끝입니다. 조사받고 자백 강요당하고 정치범 수용소 가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평양에 있는 미양이도 어머니도 모두 끌려갑니다. 3대가 멸족당하는 겁니다. 그날 밤 11시 아내와 아들을 깨웠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한 일, 평양의 소환 명령, 최 참사관의 실종.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미양이는요? 우리 딸은요?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23 딸아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우리 딸, 할머니 모시겠다고 평양에 남은 그 아이를 두고 어떻게 갑니까? 여보, 우리가 죽으면 미양이도 수용소 갑니다. 살아야 나중에 딸을 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정치범이 되면 가족 모두가 연좌제로 잡혀갑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살아서 자유로운 곳에서 딸을 구할 방법을 찾는 게 나았습니다. 아들 철호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따르겠다고 남한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19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는 나중에 꼭 데려오자고, 우선 살고 보자고 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귀국하면 죽는다. 남으면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남으면 미양이가 위험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년 명절에 찍은 사진. 평양에서 미양이랑 같이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아이. 그 웃음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미양아, 아빠가 반드시 살아서 너를 데리러 갈게. 꼭 구해줄게. 사진을 가슴에 안고 맹세했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야 딸을 구합니다. 그러려면 평양으로 가면 안 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새벽 5시 결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기로.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보호를 요청하기로. 위험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저를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주소, 거래 내역, 거래소 연락처.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북한 범죄를 폭로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프놈펜의 새벽. 제 인생 마지막 새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딱 2가지 길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안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대사관 업무 나간다고 하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겠다고. 성공하면 연락하겠다고. 실패하면.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양이 꼭 구해주세요. 약속해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구하겠다고, 어떻게든 딸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몇 시간 후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살거나, 죽거나, 자유를 얻거나, 영원히 잃거나. 떨리는 손으로 가족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양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각오했습니다. 오늘 제 인생을 걸겠다고. 2018년 3월 21일 오전 9시. 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8년을 북한 체제 속에 살았던 남자. 오늘 그 모든 것과 결별하는 날이었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내역, 해킹 자금 세탁 증거, 북한 범죄의 실체.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북한 대사관 정문을 나섰습니다.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은행 업무 보러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대사관 차량에 탔습니다. 기사에게 시내은행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뒤에서 다른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역시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앞에 내렸습니다. 기사에게 30분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는 척하다가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미리 불러둔 택시에 탔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택시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이부 차량이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5분쯤 지나자 백미러에 그 차가 보였습니다.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들킨 겁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기사님, 속도 올려주세요. 제발요. 기사가 놀란 표情으로 저를 봤습니다. 급하게 사정했습니다. 생사가 걸렸다고, 저 차한테 잡히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프놈펜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보이부 차량도 속도를 올렸습니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100m, 50m.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저 앞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300m쯤 남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부 차량이 옆 차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를 막으려는 겁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캄보디아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영어로 외쳤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서 납치 시도가 있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택시가 한국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꽉 쥐고 대사관 정문으로 달렸습니다. 50m. 제 인생이 이 50m에 달려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이부 요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함이 들렸습니다. 김영철, 서. 당장 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40m, 30m.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내 딸 생각 안 하나? 미양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말에 발이 멈칫했습니다. 미양이, 제 딸, 평양에 있는 제 딸. 하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저도 미양이도 다 죽습니다. 살아야 딸을 구합니다. 20m, 10m. 한국 대사관 정문 경비가 저를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황인 걸 알아챘습니다.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보호해주세요. 정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캄보디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멈춰섰습니다. 한국 영토나 다름없는 대사관 안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저 북한 외교관입니다. 탈북하러 왔습니다. 보호해주세요. 노트북 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살았습니다. 50m를 뛰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정문 밖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고함쳤습니다. 배신자, 반역자,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오직 한 가지 말만 들렸습니다. 내 딸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미양이. 눈물이 났습니다. 미양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두고 왔다. 하지만 꼭 데리러 갈게. 반드시 구해줄게. 사진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딸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구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왔습니다. 이게 탈북의 대가였습니다. 한국 영사가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고, 안전한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직원 2명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문 밖에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겁니다. 50m를 달려서 48년의 감옥에서 탈출한 겁니다. 한국 대사관 보호시설. 작은 방이었지만 제게는 천국이었습니다. 탈북 첫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평양에 남겨둔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양이는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을까? 보위부가 우리 집에 들이닥쳤을까? 할머니는 무사하실까?
이틀째 되는 날, 한국 정보기관 직원이 왔습니다. 노트북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북한이 전 세계에서 훔친 돈의 증거입니다.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일본 거래소 해킹, 한국 거래소 해킹, 총 7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거래소 이름, 비트코인 지갑 주소, 현금화 루트까지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고. 국제 공조 수사에 결정적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UN 대북 제재 자료로도 쓰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증거를 넘기면 평양은 분노할 겁니다. 그 분노가 누구에게 향할까요? 바로 미양이에게 향할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직원이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평양에서 온 전화라고 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양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딸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우리 집 다 뒤졌어요. 아버지 노트북 찾는다고. 할머니가 많이 놀라셨어요. 아버지, 저 어떡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양아,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그렇게 딸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수화기를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통곡했습니다. 우리 딸, 23 딸아이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까? 조사실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할머니는 얼마나 놀라셨을까? 여보, 우리가 잘한 겁니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지옥에 남겨뒀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나흘째 되는 날, 한국 정보기관과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하나하나를 설명했습니다. 어느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조사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제가 세탁한 돈 중 일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했습니다. 국제 제재로 외화가 부족한 북한이 해킹으로 돈을 훔쳐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돈을 훔쳐서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다니. 저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인류의 적이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이 증언이 북한 정권을 심판하는 데 쓰일 거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보위부였습니다. 냉랭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김영철의 가족은 반역자 가족으로 분류됐다고. 딸과 어머니는 특별관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특별관리.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까지는 아니지만 감시와 탄압 속에 살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프놈펜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하늘. 하지만 제 마음은 감옥보다 답답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값이 너무 컸습니다. 딸의 인생을 담보로 한 자유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미양이. 그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언젠가 이 아이를 자유의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미양아, 아빠가 반드시 너를 구할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꼭 데리고 올게. 사진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자유에는 값이 있었습니다. 그 값을 치르는 건 바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딸을 구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게 아버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밤, 자유의 땅에서 보내는 첫 번째 밤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귀에는 딸의 떨리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해요. 그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고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3일, 드디어 대한민국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한 달 반을 보냈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쓰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밤마다 딸 꿈을 꿨습니다. 미양이가 저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특별기편 탑승 전날 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땅을 밟습니다.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 평생 적이라고 배웠던 나라에 난민으로 가는 겁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사는 겁니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서 미양이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프놈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특별 차량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마지막까지 방해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공항 특별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승객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비행기는 대한민국 정부 전색이었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캄보디아 땅이 보였습니다. 이 땅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범죄자에서 증인으로, 외교관에서 탈북자로, 아버지에서 딸을 버린 죄인으로,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년 평양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미양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미양아, 아빠 지금 한국 가는 비행기 탄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갈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캄보디아 상공을 날았습니다. 프놈펜의 거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 대사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일했던 곳, 범죄를 저질렀던 곳. 기내에서 한국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감시도 없고, 검열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승무원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비빔밥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구나 싶어서였습니다. 아들 철호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19 청년. 이 아이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아들에서 탈북 청소년으로. 하지만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후회 안 해요. 우리 잘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자유 속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미양이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5시간을 날았습니다. 기장이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평생 적이라고 배웠던 나라. 하지만 이제는 제 나라가 될 곳. 제가 살아갈 곳. 딸을 데려올 그날까지 버틸 곳.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땅. 자유의 땅. 48년 만에 처음 밟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특별 통로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강요된 미소가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감시 없이, 공포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세상. 48년 만에 처음 본 세상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탈북민 정착교육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석 달간 교육받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직업교육, 심리치료. 차창 밖으로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밤인데도 환한 거리.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같은 민족이 사는 땅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여기가 내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양이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없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왔습니다. 이게 탈북의 현실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매일 밤 이 사진을 보며 잠들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보며 일어날 겁니다. 딸을 잊지 않기 위해, 딸을 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게 제가 이 자유의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2025년 서울. 탈북한 지 7년이 흘렀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미양이 사진을 보는 겁니다. 베개 옆에 놓인 가족 사진. 이제 30살이 된 딸. 평양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매일 아침 이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원 석 달 교육을 마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것도,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도, 스마트폰 쓰는 것도 다 배워야 했습니다. 북에서 외교관이었지만 남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2018년 말 국제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사이버 범죄 실상을 증언해달라고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위 사회에서 발표할 자료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나서면 미양이가 더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침묵한다고 딸이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딸도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2019년 3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증언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각국 대표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훔친다고, 외교관까지 범죄에 동원된다고,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든다고 증언했습니다. 제 증언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자료로 쓰였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해킹 조직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저지른 죄를 조금은 갚는 기분이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사이버 범죄의 실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겉으로는 가난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이버 범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라자루스 해킹 조직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면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탈북했냐고, 가족은 어떻게 됐냐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을 평양에 두고 왔다고, 매일 밤 딸 생각에 잠 못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철호는 이제 26이 됐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하고 사이버 보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북한 해킹 막는 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누나 꼭 구출할 거예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자유 속에서 제대로 자라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북에 있었으면 평생 감시와 공포 속에 살았을 텐데 이제는 당당한 대한민국 청년이 됐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탈북민 단체 모임에 갑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도 다들 가족을 북에 두고 왔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온 분, 형제를 두고 온 분, 자식을 두고 온 분, 모두가 같은 아픔을 안고 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북에 남은 가족들이 무사하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통일이 되어 함께 살 수 있기를.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작년에는 국제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북한 해킹 패턴을 분석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피해를 막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일본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2017년 거래소 해킹으로 전 재산을 잃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한다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제가 세탁한 돈이 이분의 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가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요즘은 탈북을 준비하는 북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합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브로커를 연결해주고 정착 자금을 모금합니다. 제가 받은 자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북쪽 하늘을 봅니다. 저 너머 평양에 제 딸이 있습니다. 이제 30살 된 제 딸.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낳았을까?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휴대전화에 미양이 사진을 저장해뒀습니다. 23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가끔 사진을 보며 말을 겁니다. 미양아, 아빠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어. 북한 정권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있어.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꼭 만나자. 아빠가 왜 너를 두고 왔는지 그때 설명할게. 7년 전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정문으로 뛰어들던 그날이 생생합니다. 50m를 뛰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양이를 만나는 그날이 제 진짜 자유의 날일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국가가 범죄 조직입니다. 외교관까지 사이버 범죄에 동원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사람이 삽니다. 제 딸처럼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제 딸이 그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그래야 미양이 같은 아이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다짐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겠다고, 북한의 진실을 알리겠다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그게 딸을 두고 온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언젠가 미양이를 만날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 제가 제일 먼저 할 말은 이겁니다. 미양아,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날까지 저는 이 자유의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 겁니다.